네, 반갑습니다. 리딩 편입 논술 설명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강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뭐 화면의 질이랄까 이런 걸 좀 따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정제된 화면으로 좀 찾아뵙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편입 논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보를 갖다 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알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논술의 정보가 여러분들 그 편입 논술 지원 전략에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전반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각 대학의 편입 논술 입시가 또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오프라인 현강으로 제가 이제 논술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강의 방식이라든지 나름대로 프로세스, 과정상으로 어떤 특이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잘 따라와 줘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를 소개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논술을 시작을 할 때 강사로 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에 강남에서 웨스턴 논술 아카데미라는 이러한 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2006년도니까 꽤 됐죠. 거의 약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계속 강남에 쭉 있으면서 이제 지금은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논술 교육 업체 중에 첨삭을 강조하는 업체로 이제 다시 좀 탈바꿈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서 10년 이상 버틴다는 게 논술로 뭐 쉽진 않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원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편입에서는 편입 이론서는 아마 거의 뭐 처음 두 번 뭐 이 정도로 될 텐데 좌우지간 좀 처음 가장 일찍 논술 이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입 논술 합격 이론이라고 교보나 알라딘이나 ES24 같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단시간 내에 논술의 전반적이면서 또 각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책만 본다고 하더라도 논술의 처음과 끝을 갖다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제가 이제 해제 강의를 출간을 했는데요.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대학 수시 논술 기출문제 모든 걸 다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에 해제 강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시문을 어떻게 나름대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빨간 펜으로 직접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그 해제 강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저의 모범 개요 작성을 책 안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 해제 강의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시문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해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이끌어내야 되는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세대는 대학 입시 수시 기출문제 전체 플러스 그다음에 편입 논술의 논제 분석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대와 경희대는 기출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두 대학을 합쳐서 출간을 했는데요. 방식은 연세대랑 똑같습니다. 고려대와 경희대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시문이나 문제, 논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모범 개요 작성까지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입 논술 합격 이론이라는 이 이론책과 그 다음에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의 이 해제 강의 집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은 충분히 책만으로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편입 논술의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인터넷 강의도 제가 개설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다음 검색 에어클래스라는 독립적인 인강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을 쳐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에어클래스.com에 페이지 240 들어가면 이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입 논술 전문 인강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대학별 해제 강의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현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복습용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고경 세 대학의 논술 이론 및 대학별 해제 전 강의를 완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편입 논술 TV라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나 책에서 나름대로 다루지 못했던 편입 논술에서 약간 여러분들 오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약간 세부적인 아주 좀 소프트한 내용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편입 논술 TV나 제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여러분들 또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식은 사전 첨삭제인데 이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논술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첨삭을 할 때 현장 즉석 첨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뒤로 불러가지고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아주 길게 하시는 분은 10분도 있겠지만 10분을 했을 경우에는 수강생이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맥시멈이 한 10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즉석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안을 강의 시간에 작성을 하게 되면 걷어가서 일주일 동안 각각 개개인별로 서면 첨삭을 사전에 진행을 해놓고 수업 시간에는 바로 그 첨삭본을 배부를 해서 단체 해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답안을 써서 작성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답안지만 첨삭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답안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체크한 부분 위에다 저라면 어떻게 제시문을 분석하는지 그것까지 첨삭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첨삭 해제 강의는 2006년 제가 학원을 설립하는 시기 초창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뭐 10년 이상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대형 첨삭 해제 강의, 실제 편입에서는 뭐 많아봐야 15명, 20명을 넘지 않는데 제가 많게는 뭐 거의 한 60명까지 한 강좌를 했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전 첨삭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편 첨삭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강은 주로 수도권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심인데 저기 지방이라든지 뭐 부산이나 대구, 광주, 그다음 뭐 가깝게는 뭐 대전이나 수원 뭐 이런 경우에도 직접 현강을 들을 수 없는 수강생들은 저희 평가원에 들어가서 우편 첨삭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우편 첨삭을 계속 받고 있다가 나중에 뭐 시험 바로 직접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에서 올라와서 리드인 편입학원에서 뭐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 직접 들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군 복무 중인 군인이나 의경들 같은 경우에도 뭐 주소만 우편이 가능하다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경기도나 강원도 이쪽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꽤 우편 첨삭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체 특강도 요즘엔 안 나갑니다. 예전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꽤 오랫동안 로스쿨 리턴을 했는데 요즘에는 편입과 대입에 좀 중점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좀 가급적 안 하고 있고요. 의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나 한국은행, 공기업, 언론사 여기에 다 논술을 보는 취업 기관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이나 편입 논술하고 다 연결고리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특이하게 강남권에 해외로 유학을 갔다 돌아와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해외 귀국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 취업하려 논술을 봐야 된다 했을 경우에 제가 1:1로 논술 클리닉도 이것도 꽤 10년 이상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입 수험생들한테는 제가 이제 수업 도중에 하버드나 뭐 유펜, 그 다음에 뭐 조지아대, 일본의 와세다대, 뭐 동경대 이런 출신들이 어떻게 논술을 썼는지 그것도 제가 스캔 작업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전에는 제가 독편사 편입 논술 학원에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 올해 부터는 이제 다시 이전에 제가 리드인 편입에서 있다 독편사로 갔는데 다시 뭐 거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리드인 편입학원에서 논술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서로는 편입 출간한 책은 이론서인 편입논술 합격 이론, 그 다음에 해제서인 편입논술 연세대, 편입논술 고려대, 경희대. 그래서 판매는 이 세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대입에서는 이제 이 논술 해려본이 이제 이론 강의고, 연세대, 경희대, 서울대, 시립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이 지금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논술을 보는 편입과 대입의 모든 대학의 논술 기출문제를 10여 년 이상 모든 논술이 다 머릿속을 한 번씩 지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입 인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강좌가 돼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인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 테스트라고 해서 스스로 본인의 지금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인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 중, 상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각각 단계별로 해제 강의를 듣게 되면 본인이 썼던 것과 비교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라는 게 편입 논술에서 어느 정도로 구별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이론 강의, 이제 이게 굉장히 수십 강의로 많은 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듣게 되면 기본적인 이론 강의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연세대 해제 강의, 그 다음에 고려대 해제 강의, 그 다음에 경희대 해제 강의, 그 다음에 연세대와 고려대, 연고대를 한꺼번에 하는 해제 강의, 그 다음에 연세대와 경희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해제 강의에서 이렇게 7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냐 한번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 세 대학은 과연 왜 편입 논술을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편입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오해는 없는지, 이거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논술 합격 전략, 사전 첨삭 해제 강의. 제가 실제로 현강에서 이제 사전 첨삭 해제 강의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며 이렇게 쓸 경우에 어떤 우리에게 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첨삭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합격의 키라고 하는데, 과연 첨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여러분과 어떻게 나름대로 첨삭을 하게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 편입 대학들은 왜 편입에서 논술을 보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바로 이러한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 이런 산업화 시대가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현재의 인터넷 시대는 뭐다? 지식의 암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그다음에 뭐 중국의 이런 바이두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지식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끄집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식의 암기 시대였다면 지금은 뭐다? 지식의 활용의 시대다.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암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해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적이 중요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뭐야? 성적의 연관성이 뭐야?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암기를 한 그 전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뭐다? 각각의 전문 지식이 합쳐져서 통합적인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험 중에 가장 최상위 레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지고 요즘에는 뭐야? 로스쿨 시대로 바뀌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대가 변했음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뽑고자 하느냐, 지식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통합적으로 보다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갖다가 필요해서 바로 논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식의 활용 능력과 이 활용 능력과 논술 시험이 굉장히 유사한 과정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듯이 대학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1학년 때 4학년 때까지 하는 과정이 바로 뭐였냐면, 특히 우리 문과 계열은 레포트도 써야 되고요, 중간고사도 있고요, 기말고사도 있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레포트를 제출할 때나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볼 때 바로 논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학 과정에서 논술을 하느냐? 바로 이 논술 시험을 보는 과정과 대학 과정이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곳인데
학문을 배운다는 거는 뭐냐면 타인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소화해서 새로운 나의 지식으로 창조해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타인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요약하여 그걸 해석평가해서 새로운 나의 자기주장으로 이끌어내는 이 과정 자체가 대학 과정인데, 논술 시험에서도 묻는 게 뭐다? 제시문을 통해서 타인의 지식을 요약하고 그걸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평가해서 새로운 나의 자기주장으로 끄집어내는 이 과정이 바로 뭐다? 논술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대학 중에 가장 상위권 대학인 연대, 고대와 경희대가 왜 논술 시험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입논술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지만 오해도 많은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 세 대학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세 대학 모두 세부 계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대는 인문논술, 사회논술, 그 다음에 경희대도 인문논술, 사회논술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대만 인문사회가 아니라 일반인데 사실상 여기 있는 일반이 연대와 경희대 인문과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사회논술 계열에 상경계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관련된 학과들도 사회논술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차이점이 분명한 거는 연세대와 경희대는 특히 이제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고대는 인문사회 모두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로 영어 제시문은 아주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는 그 영어 제시문 자체를 독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와 견주어지는 한글 제시문을 통해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 영어 제시문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연세대와 고려대는 1단계에서 논술을 갖다 100%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서류 5배수, 그 다음 면접 3배수로 하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3배수로 하게 되는데, 이게 최종 단계에서 논술 점수와 그 다음에 서류 점수, 서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게 합쳐지겠죠. 그 다음에 학과에 따라서 면접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대와 경희대는 공인영어의 자격 기준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갖다 보통 쉽게 생각하면 토익 800점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편입 수험생들의 토익 점수를 생각해 보면 800점 이 두 대학의 레벨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점수죠. 심지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공인용어로 10배수를 하는데, 경희대 상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는 800점 아니라 900점 훌쩍 넘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 점수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연세대와 고려대가 경희대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희대는 영어가 20%고 논술이 80%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와 고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논술이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몇몇 과에 따라서 아예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만 하고 면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없이 개별 전공시험을 갖다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 나오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편입 입학 전형 공지를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변형이 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이 세 대학이 이렇게 이제 전형은 조금씩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은 논술 문제는 세 대학 모두 다 두 문제 세트형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세대와 고려대와 경희대는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난이도는 연세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와 경희대에서는 고대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비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상 유형의 같은 형은 연대와 경희대가 훨씬 더 같고요. 고대도 두 문제 세트이지만 이건 약간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완성도는 경희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문제 유형이 거의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희대 쓰는 수험생들은 거의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될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기가 더 어려운 대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완성도와 경희대가 가장 높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범주가 가장 크고 포괄적인 게 연세대이기 때문에 연세대 하나만 준비하게 되면 고려대와 경희대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 난이도나 유형이나 포괄성이 연세대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세 대학을 체계적으로 수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대학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한번 연세대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도 이렇게 두 문제 세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이 되겠습니다. 사회도 두 문제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1번은 큰 범주에서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이제 좀 특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개의 홀수 비교가 자주 나온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일반 유형도 두 문제 세트형,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이고요. 사회 같은 경우도 두 문제 세트형,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 좀 고려대 좀 특징적인 거는 앞에 있던 연세대가 1번 요약형이 비교약형인데 반해서 고려대는 뭐다? 이제 이것 보고 한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 요약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사항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뭐야?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자기주장형 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문은 뭐다? 두 문제 세트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인데 경희대가 최근 들어서 조금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었는데 그 정형화된 패턴화된 논제가 약간 이제는 뭐야? 이 패턴이 약간 좀 무너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패턴이 좀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논술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한다면 뭐 크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약, 2번은 자기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번의 패턴은 약간 무너져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패턴이 뭐야? 완전히 똑같이 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계열도 마찬가지로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으로 패턴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은 1번이 패턴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사회계열은 뭐야? 패턴이 변함없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2번에서 패턴이 조금 무너졌는데요. 경희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간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특징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술시험은 과연 어떤 답안이 합격하는가 라고 보게 되면 뭐다? 바로 20%의 소수의 차별화된 답안은 합격을 하고 80%의 뭐야? 다수의 정형화된 답안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게 20%와 제가 80%로 나눠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100명의 수험생이 편입 논술을 갖다 풀게 되면 희한하게도 20명 소수의 답안은 아주 적고 80% 다수의 답안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답안을 썼는데 결국에는 80% 답안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수험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다?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20대 80의 답안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 출제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다? 수험생 모두가 잘 쓰거나 수험생 모두가 못 쓰거나, 즉 변별력에 금이 가버리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변별력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소수의 20% 창의적인 답안과 다수의 80% 정형화 답안. 그래서 빨리 이 80%의 답안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시험이 바로 논술 시험의 변별력 원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논술 시험 볼 때는 내 답안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남들과 똑같은 80%의 정형화된 답안이었을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논술 실력이 과연 합격을 하느냐. 제가 이제 세 분류로 나눠놨죠.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미흡하면 무조건 논술 시험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수험생들의 논술 실력을 제가 첨삭을 할 때마다 보게 되면 심지어 합격한 학생 중에서 미흡한 경우에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논술의 상대평가 원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당연히 우수하게 써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첨삭을 봤을 때
아주 우수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쓰기도 힘들지만 아주 못 써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인 기본만 탄탄하더라도 편입 논술은 굉장히 합격하기가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챕터는 제가 편입 논술 TV 유튜브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논술 지도에 보면 수험생들 중에 이렇게 우수한 경우는 뭐다? 극히 일부이다.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논술로 합격한 사람은 아주 논술이 우수했을 거라는 생각은 뭐다? 편견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상대평가로 이 보통 수준만 되어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심지어 가끔이지만 이러한 미흡한 경우에도 뭐야?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논술은 뭐다? 거의 50% 이상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미흡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논술 실력이 여기 있는 미흡만 조금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즉 보통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논술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기본기만으로도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은 어떤 인식이 중요하냐면, 나만 논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나처럼 못한다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쫄지 말고 좀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논술은 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그리고 논술은 남들이 다 못할 때 내가 조금만 덜 못해주면, 이 보통 수준만 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굉장히 다른 부분과 연결고리를 많이 띄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도 글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탄탄하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고요. 학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이 논술을 글로 잘 쓰는 걸 그대로 면접에서는 말로 여러분들이 전달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면접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논술과 다 연결고리를 띄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입으로 합격해가지고도 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취업하는 취업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보게 되면 다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요. 또 심지어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는 기한서나 보고서 작성도 다 논술과 연결고리를 띄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게 되면 단순히 편입을 위해서만 논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 논술의 의의를 따진다고 한다면, 논술은 편입의 또 다른 기회이다.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덜 못 쓰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지금 전적대보다 학교를 레벨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부여를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논술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논술이 우수한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자전거 쳇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일단 이 형식과 내용에서 형식, 즉 글의 문장이나 구조 이런 경우에는 강사의 역량이 절대적입니다. 즉 내가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글을 계속 저 선생님한테 배우는데도 형식이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정하다. 그건 누구 책임이다? 바로 강사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강사가 지속적으로 조언이나 사고력 전환에 대한 조언을 해주지만 이거는 강사보다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은 강사가 100% 책임을 져야 되고, 내용은 강사가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주지만 거기에 개인이 나름대로 어떻게 나름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거의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더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 형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답안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형식이 미흡하면 채점자는 그 좋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100을 전달했는데 채점하는 교수는 50밖에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거는 누구 책임이다?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다.
왜? 나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 하면 그건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수한 상품을 값싼 포장지에 담지 마라. 즉 뭐다? 백화점 상품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담는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형식과 관련된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반에 급상승을 하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조금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잘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어느 순간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좀 발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 1번이 이제 요약형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요약은 단순 요약보다 비교 요약형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이 비교 요약형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갖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라는 건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바로 유추가 중요하다. 유추가. 그럼 어떻게 유추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가를 읽어봤더니 너무나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걸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이러면 시간이 다 허비되겠죠. 논술은 굉장히 치명타가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답안이 완성이 안 됐다. 이러면 논술은 낙방이 되는 겁니다. 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빨리 넘어가서 나를 갖다 이제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요. 나를 읽어봤더니 남자다. 그럼 가를 읽을 때 비교 요약이면 가를 어떻게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까? 남자의 반대말이 여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가 제시문 자체를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요약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시문 색의 홀수 비교는 짝수 비교보다 난이도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가가 단기적이다. 그러면 나와 다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나, 다 두 제시문을 읽었는데 어떤 게 굉장히 장기적이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바로 이 가와 나가 대립성을 띠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다는 독립적이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단기적인데 나와 다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어떤 제시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제시문이 유추해서 해석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논술시험의 요약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논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논제가 논술에서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내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철저히 출제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논제 중심으로 글을 쓰는 건데요. 이걸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운전을 할 때 우회전 하라고 했는데 좌회전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게 바로 논술에서는 감점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방안을 그냥 방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했으면 이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설명식으로 방안을 해주면 되겠지만, 구체적 방안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써줘야지만이 논제에 충실한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최고 속도를 100km라고 했는데 120 이상으로 가면 이것도 감점이 되겠죠. 그 다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외적 갈등으로 쓰게 되면 감점 처리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안을 쓰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쓰지 않고 문제점만 썼다. 이런 경우는 가장 논술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논제 이탈이 되는데, 사실상 논제 이탈은 낙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에서는 이 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사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인터넷상으로도 스마트폰 안에서 뉴스라든가 이런 것만 꾸준히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국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이 모든 걸 시사와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일매일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이론적인 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카데믹한 책을 갖다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시사가 중요합니다. 시사가 있으면 제시문을 이해하기도 더 쉽고,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높은 답안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은 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사를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제시문의 이해도라든가 그 다음에 표 그래프 그림 같은 통계 자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말할 텐데요.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수능 때 국어 좀 해봤다. 흔히 일반적으로 논술과 국어를 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보다는 뭐가 더 가깝다? 사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국어는 못했는데 사탐은 잘했다. 그러면 충분히 논술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0일장에서 학교 다닐 때 상 좀 타봤다. 여기 있는 이 100일장은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성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짓기 실력과 논술 실력은 마다 무관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내가 엄청 잘한다. 어학 실력과 논술 실력은 또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대에서 제가 학점이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것도 논술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글을 써보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기존에 배우긴 했는데 어설프게 잘못 배운 것보다는 아예 안 배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논술을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전혀 논술을 해보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해서 전혀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오해가 뭐냐면 논술 시험을 한두 달 전부터 할래요. 그러니까 바로 시험 보기 전에 단기간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파이널 강의만 듣는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논술 시험을 꼭 붙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현저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만큼 글쓰기라는 거는 단기간에 향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혼자서 해볼래요. 소위 말하는 논술 독학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혼자 독학으로 책이나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논술에서는 첨삭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그 효율성이라는 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반드시 좀 공식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한테 첨삭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작년 합격자한테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했다고 해서 논술을 아주 잘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면 잘 못하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잠재적으로 논술을 잘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책이든 뭐든 읽는 거. 텍스트에 대해서 너무나 본인은 습관화돼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잠재적으로 논술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를 보는데 나는 드라마보다 다큐 위주가 좋다. 이랬을 경우에 이 다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다큐를 좋아하는 것도마다 논술을 할 자세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는 거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다큐 보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충분히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나 자질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흔히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 세 대학이 논술을 보는데 이 대학 내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연고대보다는 경희대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 입시 논술에서도 예를 들면 건국대는 떨어졌는데 한양대는 붙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게 좀 합격자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엎치락뒤치락이 쉽게 되는데요. 그 말은 그냥 일반적인 편입 같은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 점수나 아니면 학점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논술은 의외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서울대 편입 합격자를 보게 되면 서울대 편입에 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나 고대나 경희대는 다 동시 합격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연세대는 1단계 논술은 통과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낙방을 했고요. 고대 논술은 아예 논술 자체에서 1단계에서 탈락을 했고요. 경희대는 1단계 영어는 통과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낙방을 했습니다. 즉 가장 어려운 서울대는 합격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편입 논술 세 군데는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나름대로 학교, 대학의 레벨과 논술 전형에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결과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고려대 편입을 합격한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논술은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1단계도 탈락. 이거 굉장히 의외의 경우죠. 경희대는 논술 볼 자격 자체도 주질 않았고 그 다음에 연세대는 논술이 탈락했는데 고려대는 1단계 논술 합격하고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흔히 특히나 경희대 지원하신 분들은 본인이
연대나 고대 논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을 많이 먹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연고대는 합격하고 경희대는 떨어지는 데 제가 굉장히 많이는 아니더라도 흔치 않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경희대만 준비할 게 아니라 영어 점수만 된다고 한다면 연대나 고대도 같이 지원하는 게 논술에 대한 나름대로 상대적 난이도, 즉 연고대를 준비하다 보면 경희대 논술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논술 합격 전략. 제가 현장 강의는 사전 첨삭 해제 강의로 리드인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첨삭을 하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수업 시간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강의 계획은요,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올해는 8월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7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대 기출문제를 푸는데 연대 시험보는 12월 중순 넘어가서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세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려대는 언제 푸느냐? 이때부터 고대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가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제가 말했죠.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고대는 12월 초에 고대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초나 중순 바로 이때 보기 한 2달 전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고대 준비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두 대학을 준비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분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만 하던 거를 갖다 수요일로 하든지 아니면 수요일만 하던 거를 금요일로 하든지 그래서 두 개 분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세대 준비하시던 분들은 꾸준히 준비하면 되고요. 고려대 준비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고려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도 되고 연고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반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경희대는 도대체 언제 합니까? 경희대는 12월에 연세대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한 3주 동안에 마지막 파이널, 즉 한 주에 2, 3회씩 수업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끝내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경희대는 12월 달부터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경희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연대도 같이 준비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연세대 시작할 때부터 경희대와 연대를 같이 준비를 하다가 고대를 볼 건지 말 건지, 고대를 안 보게 되면 계속 연대 준비를 하고 연대 시험 끝나면 바로 경희대 파이널 강의를 들으면서 연대와 경희대를 같이 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8월부터 7월 포함입니다. 7, 8월부터 시험 바로 직전까지 모든 기출문제와 첨삭 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시험 바로 직전까지 모든 기출 첨삭 해제 강의를 하고요. 경희대는 연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모든 경희대 기출 해제 첨삭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대학을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준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같이 준비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높다. 즉 경희대 같은 경우 연세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봤을 때 경희대 문제가 아주 쉽다는 게 충분히 더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연간 강의 계획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류딘 편입학원에서 편입 논술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름대로 하느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첨삭을 하는데 답안지 첨삭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 첨삭까지 한다. 그래서 제 수강생들은 모두 답안을 작성해서 답안지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국내 최초 유일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문제지 첨삭을 하느냐? 바로 제시문과 문제지의 접근 방식을 수강생과 제가 한번 서로 비교를 하게끔. 그래서 수강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제시문에 접근했는데 이 논술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시문에 접근했구나. 그 체크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문제 첨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본작성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해제 강의를 갖다 듣고 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뭘 보내줘야 되냐? 바로 제작성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재첨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첨삭에 본작성, 본첨삭에 모범 개요작성을 저의 개요작성을 이제 붙여줄 텐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제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제작성을 할 때는 다시 본인의 답안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붙여주는 저의 개요 작성을
완성된 풀 답안으로 써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성을 제가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다시 또 뭐다 재첨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모든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로 하게 됩니다. 칠판에다 글씨를 분필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미지화 시켜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하는데요.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다 타 수강생의 답안을 스캐너 작업을 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답안과 타 경쟁 상대의 수강생 답안을 갖다 비교하면서 내 답안이 어디가 잘 돼 있고 어디가 못 돼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의 현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논술 강의는 즉석 첨삭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첨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타 수강생의 답안을 갖다가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5, 60명 했을 경우에도 바로 뭐야 인원수가 많게 되면은 좀 더 많은 타 수강생의 답안을 비교가 가능하구나 해서 인원수가 많더라도 수강생들이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경쟁 상대의 답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수강생이 좀 많다고 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방식이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 바로 사전 첨삭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여러분 첨삭, 본첨삭에 저의 답안을 공개해서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 고대, 경희대, 세대학 모두 다 이렇게 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메인 강의, 첨삭예제 강의가 금요일날 진행이 이제 이 특정 요일 이렇게 금요일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메인 오리지널 정통 강의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이 뭐야? 몇 시간이냐면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인데 이 3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해제 강의가 1시간 반, 90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보는 시간이 뭐야? 1시간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저에게 뭘 받을 수 있냐면 사전 첨삭했던 저의 본 첨삭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주에 해제 강의 들었던 거를 제작성에서 월요일까지 이메일로 보냈던 제작성, 그 재첨삭, 이 두 개의 본첨삭과 재첨삭, 이 두 개를 강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첨삭과 재첨삭에 어디에가 나름대로 체크가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지 이걸 보면서 바로 뭐야? 해제 강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제 강의. 그래서 이건 이제 단체 해제 강의죠.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강의로 이 여러분들이 첨삭 받았던 이 내용을 갖다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해제 강의 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다음 회차 논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본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게 나면 즉 강의가 종료가 되면 바로 제가 뭐야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답안지뿐만 아니라 뭐야 여러분 문제지까지 제가 수거를 해가서 다시 일주일 동안 뭐야 사전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전 첨삭을 하고 나서 다시 수업에 오게 되면 이 첨삭을 하게 된 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해주고요. 다시 이제 그 배부된 그 첨삭 내용과 같은 해제 강의를 진행하고 이게 끝나면 또 논술 시험 보고 제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또 수거해 가서 일주일 동안 사전 첨삭을 해서 다시 또 그거를 뭐야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배부를 하고 또 해제 이게 바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메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본작성은 시험이 끝나면 제가 바로 이제 수거를 해 가고요. 대신 제작성은 뭐다?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보내주면 되는데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양식은 뭐다? 바로 한글 워드 원고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래야 한글 워드에 들어가서 쪽에 들어가서 원고지를 누르게 되면은요 거기에 글자가 나오는데 천자를 눌러서 한 개 파일에 문제가 이제 두 문제이기 때문에 두 페이지를 한 개 파일로 해가지고 저에게 이 이메일로 첨부 파일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작성을 보낼 때 메일 제목은 리드인 금요일반, 여기 금요일반이면 금요일반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 만약에 반이 바뀌어서 수요일반이다 그러면 수요일반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리드인 금요일반 김아무개 제작성 제출 이렇게 제목을 해서 첨부 파일로 제작성을 보내주시면 이때 수업 시간에 본첨삭과 같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업에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이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제지를 못 받은 거죠. 그럼 그때는 저에게 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결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메일로 문제 송부 요청 답안을 갖다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 제목은 이때는 뭐라고 한다? 리드인 금요일 밤 김아무개 문제 요청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풀어가지고 또 이거는 답안을 제가 수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본작성도 어떻게 보낸다? 이 양식의 본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작성 보낼 때는 리드인 금요일 밤 김아무개 본작성 제출. 그러면 제가 이걸 프린트해서 첨삭을 해서 또 수업 시간에는 또 마찬가지로 기존에 작성해서 제가 수거해 갔던 수강생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본첨삭을 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작성은 이렇게 이메일로 아리아 한글 워드에 항상 타이핑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본작성을 본인이 강의를 결석해서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요청해서 이 양식에 똑같이 해서 본작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반을 갖다 분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강의를 하게 될 때 이런 서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본첨삭은 없습니다. 본첨삭이 없기 때문에 강의로는 조금 더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재첨삭 위주로 하는 서브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자마자 전주에 여러분들이 해제 강의 들었던 거에 대해서 제작성한 거를 제가 재첨삭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서브 강의는 본 오리지널 정통 강의와 다르게 강의 오자마자 먼저 시험을 보고요. 시험이 끝나게 나면은 바로 제가 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브 강의에서는 작성하는 시간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전 첨삭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 해제 강의 끝나는 이 순간에 집에 가서 바로 제작성을 작성해서 재첨삭만 제가 여러분들께 주는 형태입니다. 본작성이 아니라 재첨삭. 그래서 이러한 서브 강의는요,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압축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강의 방식인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메인 강의는 아니지만 서브 강의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대학의 나름대로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어떤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수시 문제 다른 문제도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세 대학의 모든 기출 문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는 다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수시가 됐건 편입이 됐건 연대, 고대, 경희대 교수들이 직접 손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학교의 공식적인 문제만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업 시간에 절대 비교 요약형 논제 하나 따로 어느 날 한다거나, 아니면 평가형 논제 따로 한다거나, 비판형 따로 한다 이러지 않고, 항상 완전체 풀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거를 통째로 해제 강의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문제 이렇게 세트 문제 두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논술은 절대 이거를 따로따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매 문제를 풀 때마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개를 완전체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하는 이유는 타 수강생이 물론 당연히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지를 화면에 띄우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고요. 시각적인 효율성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강사와 수강생 상호 소통,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통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해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80%는 항상 답안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똑같은지, 이것도 이러한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답안 첨삭을 한 예를 갖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여러분의 원고지 답안지 위에다가 제가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고요. 문제 첨삭이 바로 제가 어떻게 제시문에 체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필로 체크를 연필이나 검은 볼펜으로 체크를 했으면 그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문제 논제와 제시문에다가 또 위에 덧붙여서 첨삭을 해주고요. 그다음 매 시간마다 저의 이 개요 작성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좀 타 수강생들의 답안을 갖다 제가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바로 스캐너 작업을 띄어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매 시간마다 어느 일정 수준, 어느 경우에는 뭐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뭐 공유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답안이 없을 때는 뭐 스캔 뜰 필요가 없겠죠. 근데 거의 매 시간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타 수강생의 답안을 갖다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발 논술을 영어 수학처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논술은 영어나 다른 시험 과목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시험이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정기적이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간 첨삭 중심의 학습과 논술적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첨삭을 갖다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첨삭을 갖다 받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물론 꼭 그런 데서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합격에 대한 확률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본첨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재작성하고 재첨삭을 또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굳이 논술과 관련돼서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책을 읽는다 했을 경우에는 괜히 뭐 엉뚱한 뭐 추천을 받은 뭐 무슨 뭐 고상한 철학책이라든가 뭐 경제학 이론서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디셀러이긴 하는데 아주 소프트하면서도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여러분들 쉽게 다룰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책 정도 하나 가볍게 주말을 이용해서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편입 대학생이고 그다음 학부 졸업생인 성인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철학 관련되는 이런 사탐 교과서를 구해서 좀 읽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좀 정제된 문장과 어휘를 좀 많이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상으로도 아주 기본적인 배경 지식, 정제된 배경 지식과 시사를 갖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날 때 꼭 사탐교과서 한번 여유로운 시간에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페이퍼 신문 구매나 구독을 할 필요 없이 평상시에 신문 사설이나 칼럼 이것도 내용 위주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지 그걸 갖다 좀 견줘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읽기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만 자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논술 공부가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뭐 스페셜이라든지 아니면 다큐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양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논술의 시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 책을 구입하게 되면 편입논술 합격 이론은 이론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논술시험의 이해, 논술시험 문제에 대한 접근,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첨삭 기타 사항으로 해가지고 논술 합격의 본질은 첨삭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첨삭에서 꼭 다뤄야 될 건 뭔지, 그 다음에 세 대학의 난이도나 유형 완성도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논술 실력이 획가하는지,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니까 한번 책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연세대 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듯이 연세대 편입논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에 관련돼서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학비 수시 기출문제를 굉장히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해제 강의를 하고
다음에 모범 답안 개요 작성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풀어보면서 해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습니다. 참고로 현강을 들으면서 이러한 해제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먼저 보면 안 되겠죠. 복습용으로 책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입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입 문제는 연대와 고대는 편입 논술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그래서 그걸 짜깁기 해가지고 문제를 심지어 돈 주고 파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제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술 문제는 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시험 본 수강생들한테 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메일로 제가 받아서 가장 정확하게 그 논제를 끄집어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도별로 편입논술 문제, 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해에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편입에서 나와 있구나 라고 논제 파악과 분석을 여러분들 해보면 충분히 그 해 편입논술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을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입논술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와 경희대도 세부적인 전반적인 그 대학의 이해, 즉 이렇게 고려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경희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출문제. 고려대도 예전에 수시에서 나와 있던 논술 문제를 편입 논술 문제와 유사하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해제 강의와 동시에. 편입도 짜깁기가 아닌 정확한 문제, 논제, 이거는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도 대학시 수시 기출문제와 편입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입 문제에 대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편입 경희대 기출문제를 해제 강의를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논술 입시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요. 먼저 타 편입학원과 리드인 편입학원의 저의 강의 특징은 뭐냐. 일단 타 학원의 경우 기존에 국어나 사회 강사가 논술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한 15년 동안 오로지 입시 논술만 다뤘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에 집중한다? 첨삭에 집중하는 첨삭 강의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논술 입시계 최초로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 수험생들의 논술을 극대화하는 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차별이 되냐? 가장 큰 차이는 제가 편입논술 이론 한 권과 그 다음 해제 강의 2권인 3권의 책의 저자 직강 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차별화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논술 강사들이 짧은 시간에 현장에서 다수 인원에 즉흥적으로 첨삭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사전 첨삭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아주 차별화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석으로 첨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은 수고에 가서 일주일 동안 꼼꼼하게 첨삭을 해서 강의 시간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타 수강생들의 답안도 같이 비교가 가능하고 전체적인 강의는 다 프레젠테이션 강으로 진행을 한다. 이것도 좀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느냐? 이외에도 첨삭을 받은 수강생들은 재작성을 통해서 다시 또 재첨삭을 받아볼 수가 있고 또 국내 유일하게 문제집 첨삭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집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하는 방식과 제가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수강생 스스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제가 10년 이상 계속 이거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일 강사에 저의 답안 개요 작성을 여러분들에게 첨삭본에 첨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20-30분 전에 오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질의응답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제작성을 보낼 때 이때 이메일에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수업 도중에 물어볼까 하다가 놓쳐서 물어보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이메일로 제작성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질문을 정리해서 던져주게 되면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보통 편입수험생들이 논술 어렵다고 하는데 결코 논술이 쉽진 않죠. 어렵죠. 하지만 논술 시험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논술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잘 써서 합격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조금만 잘 쓰게 되면은
조금 다른 사람이 못 쓸 때 덜 못 쓰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제게 논술을 지도받고 합격한 수강생들이 자신의 합격 경력으로 논술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수강생들이 아주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잘 썼다기보다는 남들이 너무 못 써서 상대적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세 대학의 편입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논술은 합격하기가 분명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합격을 위한 길은 존재하고, 저와 함께 기존 논술과 차별화된 첨삭 해제 강의를 통해서 논술로 꼭 해야 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분별해서 하게 되면 연세대와 경희대 편입 논술에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 첨삭 최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슬로건에 맞도록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논술의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강 등록생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수강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학원 측으로부터 1회차 문제를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 이메일이 됐건 아니면 등록할 때 학원에 직접 와서 수령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수업 전까지 반드시 답안을 갖다 저에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첨삭을 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 때 제가 배포를 갖다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1회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논술 실력을 가장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문제로 주게 됩니다.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수험생들도 걱정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기본기를 다 배워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시험을 보고 나서 통합적으로 내가 그걸 갖다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논술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안 제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 한글 워드 쪽 원고지 들어가서 천자 원고지 양식에 타이핑해서 문제 1, 2번을 각각 페이지로 나누어서 하나의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보내주신다?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낼 때는 리드인 편입학원에서 김아묵의 본작성 제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은 이번 처음 강의 때는 이 날짜 보내주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합류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시험 수업 전까지 늦더라도 이틀 전까지는 답안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합격한 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채점자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쓴 답안지를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험생인 나만의 만족을 위한 글이 아니라 채점자가 어떻게 읽게 될까, 나름대로 채점자를 배려하는 읽는 이 중심의 글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논술시험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소통의 과정이지 공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리드인 편입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합격을 할 수 있는 논술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논술 설명회를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요. 이걸 나름대로 좀 참고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매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